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강동순 전 KBS 감사를 역임하시고 방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신 보수 원로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예. 자, 어제가 이제 탄핵 2년 차다 해서 그제 토요일 날 서울 도심에 많은 시위들이 있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는 그간에 이제 또 이 새 지도부가 비대위 기간을 거쳐서 황교안 집행부가 출범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은 또 분란을 낳고 계속 이게 혼란이 거듭되어 가는 모습을 보수 내부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여태까지 임시 비대위 체제에 있다가 이제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서 자유한국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보석으로 나왔고 박근혜 구속 2년인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내가 보수 언론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보수 언론도 조금 펴놓고 있어요. 중앙은 그대로인데 조선하고 동아는 좀 펴놓고 또 이 자유한국당도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거기다 이제 5.18 문제까지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바로 총선인데 총선에서 지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대로 문재인이가 그러잖아요. 이제 불가역적인 평화 로 가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는 이제 북에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연방제 개헌을 해가지고 요새 3.1절 날 28일 날 하노이 회담 결렬된 다음에 3.1절 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라는 말을 5번씩 하면서 밤잠도 못 자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 문도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성창호도 막 이제 잡아놓겠다고.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전투태세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보이고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자주 제가 여기 황 소장님을 못 뵈니까는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어떻게 이게 보수 자유우파가 이렇게 괴멸 상태에 이르렀는가 한 거를 좀 간단히, 간단히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게 총선 1년 앞둔 자유우파 보수의 태세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좀 해줄 얘기는 해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 원인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결국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는 거로만 이제 많이들 얘기했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YS 때 망가진 거죠. YS 때. YS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출범을 한 겁니다. 3당 합당 한다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면은 여태까지 역대 정권이 보수라고 한 사람은 보수의 가치가 뭔지 철학도 없이 해왔고 힘의 논리로 보수 정치,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건 두목 정치죠. 두목 정치만 해온 거예요. 삼김 시대의 YS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고 공천권 누가 갔느냐 하고 이제 쌈질도 들어오고 MB는 우리는 중도 실용 정권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좌파 정권 2텀을 하고 자기가 맡은데 중도 실용이라고 그러고 광화문 시위 때 이제 그때 혼이 나가 겁먹고 그러겠죠. 네.
그 박근혜라는 사람은 막 완전히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불통이 돼가지고 결국 탄핵을 당하고 뭐 선거 전에는 2016년 뭐 총선 때는 뭐 가만히 있으면은 180석, 그렇게 200석 된다 그러는 걸 저들끼리 친박 비박 싸워가지고 결국 일당을 놓치고 말이죠. 수도권은 완전 패배하고. 근데 근본 원인이 저는 YS한테 있다고 해요. YS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임시정부 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도 보면 동맹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정량 장기수 이모 같은 사람은 북에 또 보내고 그러면서 북이 소하는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 주변에 한환상 뭐 김정남 같은 좌파들이 있었고 옆에 또 부총리 수석으로요. 네. 그리고 하나회도 이제 물론 군의 사조직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손을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밟아버렸어요. 그게 지금 군대도 오늘날 이렇게 월급쟁이 같이 된 게 뭐 이게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된 게 그때 너무 지나치게 밟아버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전두환 노태우 품에 들어가서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전교조도 말이죠. 지금 좌파들의 가장 큰 띵크탱크가 전교조입니다. 근데 전교조도 노태우 때 많이 잡아놓은 거를 1,몇백 명을 사면복권을 시켜가지고 전교조 세상을 만든 거예요. YS 때. 예? 그리고 5.18도 요즘에 시끄럽지만 5.18은 북에서 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따져보지도 않고 난 뭐 개인 의견은 내가 없습니다. 그건 연구원 봐도. 근데 5.18 민주항쟁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좋다 그러고 오는 대로 다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뭐 불화에 더 큰 씨앗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이회창이가 눈치 없이 저만 잘났다고 그래 또 그래도 자기가 진짜 우파라면은 미운 놈이라도 우파로 정권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J한테 넘어가는 거를 사실상 도와줌으로써 그때 이인재 의원만 출마를 안 했으면 이인재도 누가 띄워줬습니까? YS가 띄워줬죠. 그때 표차가 34만 표인가밖에 안 났죠. 그렇죠. 300만 표인가 얻었어요 이인재가. 그리고 거제도 YS 고향인 거제도에서 이인재가 1등을 한 거면은 김영삼, 김심이 어디 있었는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띄우는데 잘 안 뜨니까는 DJ한테 너나 먹어라. 그때 뭐 여러 가지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오지만 그걸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좌파한테 넘겨준 겁니다. YS가 우파도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이 원인은 YS에서 비롯이 됐고 MB하고 박근혜하고 쌈질하면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반면에 좌파들은 DJ에서 노무현 문재인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 아주 결속을 한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식으로 아주 네트워크가 제가 그 문제하고 관련해가 최근에 좌파들한테 물어봤어요. 노무현 때만 해도 진짜 오리지널 좌파들이 노무현이 재벌 편든다 이러면서 노무현에 반대를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오리지널 좌파들이 문재인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데 비판을 안 하냐니까 그때 노무현을 비판했다가 좌파 분열을 가져와서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에 대한 경험에 의해 좌파들이 문재인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대놓고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도 노무현이는 올라가서 좌파 깜빡이고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 한미 FTA나 또 제주도 대군기지나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거로 갔기 때문에 자기 원래 지지 세력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문은 나는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저희들 지지 세력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면 안 되겠다 끝까지 그런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우파가 그동안에 그덕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해도 좌파가 집권한 다음에 두 번 좌파의 무능으로 우파 정권이 또 두 번을 집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보수 정권 내부에서의 자기들끼리의 트러블, 그건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견을 가지면서 사실상 헌납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될 리도 없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이 안 되고 갔더라면 문 정권이 또 이걸 잡기도 어려웠을 수 있죠. 총선에서 이겼더라면 2016년에. 예. 결국은 우파 내부의 분열이 잦은 헌납을 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해야 문 정권이 무너지고 그렇죠. 임기를 못 채우든지 재집권이 네. 안 되지만 네. 총선에서 아마 우파가 실패하면 그 이후에 이제 좌파 정권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런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이 내년 총선에서 문 정권이 승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면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지금 만 2년 정도 되나요? 예, 근데 예. 아마 돌이켜보면 상상하기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갖다 집어넣으면 유죄 추정의 원칙에 갖다 집어넣으면 대법원장이고 뭐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 잡아놓고 뭐 국정원장 4명 잡아놓고 말이죠. 전부 형량이 한 100년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해서. 그리고 예. 그 과정에 4사람 정도 뭐 자살하고 말이죠. 이게 뭐 완전히 사화입니다. 옛날에. 사화급이에요. 이게 과거에 정권 교체 시에 조금씩 했던 그런 장난이 아닌 그런 걸 거죠. 넘었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게 보면은 눈에 핏발이 서고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 이번 총선에 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게서 이 3.1절 날 기념사에도 문이 발표하는 거 보면 이건 대통령의 기념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도 품위도 없고 말 빨갱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어떻게 씁니까? 논리도 뭐 맞지도 않고. 근데 야, 어쩔래? 까부는 놈들 다 잡아놓을 거야. 지금 그겁니다. 나를 빨갱이라고? 그래, 한번 손 들어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핏발이 서서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적당한지 몰라도 사기꾼이나 도둑은 자수를 합니다. 예. 예? 들어갔다가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다. 근데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자수를 안 해요. 자수해봤자 이래나 주는 갈 때까지 마찬가지다. 가보자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거를 모르고 어떤 결기도 없이 이 말로 하자는 거야. 저놈들은 칼하고 총을 들고 깡패 조폭같이 덤비는데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5시간 반씩 밤늦게 금식을 단식을 하고 이게 애들 장난이지. 예? 이런 식으로들 하니까는 그리고 요번에 뭡니까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는 미국의 민주당 야당이나 언론 미국의 언론이나 싱크탱크나 또 팅크탱크들 다 그렇고 아베까지도 이거 정말 잘 된 거다. 박수 치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트럼프 잘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정치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만 안타깝다. 이게 말이죠. 공간이라는 사람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에 출마한 사람들이 27일 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며칠 늦게 하면 어떠세요? 늦게 해도 자기 될 건데. 그러면 27일 날은 다 광화문 앞에 모여서 회담을 할 때 1박 2일이라도 이거 종전선언이라도 혹시나 행여나 되면 어떡할? 해수는 안 된다고 투쟁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야당이 쳐놓은 남북 평화라는 프레임에 혹시 한국당이 반대하면 거기에서 또 표 달아날까봐. 몰매 맞을까봐. 그리고 바보 같은 국민들이 그 평화공세에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김병준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5.18 논란도 웃기는 이야기죠. 5.18도 난 별도로 또 얘기하지만. 김병준이가 뭡니까? 노무현이 사람인데 거기 김성태라는 놈이 불러온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만. 잘못됐죠. 그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로 삼아야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을 냈으면 이거는 여태 속임수를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속았느냐 속였느냐 뭐 이거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거냐 아니면 핵 폐기를 주장하는 핵 폐기라는 의미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는 뭐고 어떡하지 문재인 정부가 끌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완전히 인질범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남한에 우리가 벌어다 준 번영의 대가는 다 갖다 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이런 그 잘못된 이게 아시지만 이게 언론이나 이게 정치는 남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그렇죠. 책을 이게 썼잖아요.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프레임을 말하자면 그렇게 이 사람이 뭐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감각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황은태 얘기했는데 안타깝다. 이게 다 한심한. 그리고 말 나온 게 아니 5.18 그것도 왜 망언입니까? 망언인지 아닌지는 그건 정확히 워딩으로 하면 5.18 공청회 건입니다. 나는 지만원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잖아요. 6개 항 중에 맨 6번째가 역대 정권 오면서 해결이 한다고 계속 의문이 있으니까 북한은 개입 여부를 밝히자고 6개 항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 건데 그 와중에 잘못된 말이 들어간 거는 사과라고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이 시민단체도 막 들고 볼 때 같이 들고 그 좌파 단체나 또 뭐 일부 정권에 이렇게 그 편향된 언론들이 공격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전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겠다. 남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김병준이는 이상한 인간이 말이야 사과라고. 근데 더 한심한 건 광주시장이라는 놈이 또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놈들 이래 가지고는 내년 총선은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죠. 나는 그 지만우 얘기를 600명이고 6명이고 1명이고 내려왔는지 여부를 밝히자고 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6개항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얘기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걸 전부 싸잡아서 말이 지나쳤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서 무슨 5.18 폄하하면 처벌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5.18에 대해서 온라인에 글을 잘못 올리면 전부 처벌한다고 이런 거는 파시스트죠. 이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비난하거나 심지어 그걸 갖다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용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국민 다수의 공감에 의해서 5.18이 존중되어야지 그것이 5.18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대체적으로 이 뭐 황팀이 황교안 팀이 정신을 차리면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민심의 어떤 이런 흐름은 지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바닥에 물 흐름은 좋지요. 첫째는 법치가 망가져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뭐니 해도 경제 파탄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말도 안 되는 마차가 말을 끄는 그따위 식으로 해서 경제 파탄 나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참사가 나서 지금 알바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외교 안보도 불안하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이거 중요한 보수에는 아주 기회입니다. 이게 나는 뭐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봐요. 저 어제 이제 뭐 볼턴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뭐 문다혜 문재인 딸의 행방도 언젠간 밝혀질 거고 원전 폐기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지도가 두 번째 데드 크로스에 임박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아침에 리얼미터 이 녹화하는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저 반대가 46.8, 찬성이 뭐 46.3인가 해가지고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뭐 조사기관마다 좀 편차는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트렌드가 그리 된 거죠. 두 번째 데드 크로스가 오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가 오늘로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더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공직사회도 좀 동요하고 있다고요. 이것들이 말이야 시키는 대로 했다가 우리가 아니 무슨 뭐 공무원이 힘이 있어요. 점령군들이 와서 하려면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 잡아놓고 말이야. 뭐 그러니까는 뭐 직권남용이라는 법도 우리나라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용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고
그리고 민심 위반 현상이 나고 예. 그 여권도 지금 송영길이 같은 거 보세요. 이제 핵 온전 폐기 가지고 지가 할 말 하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여권 내부에도 또 문재인에서 이제 벗어나가는 사람이 분열 보이겠죠. 조짐이 보이는 건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는 야당이 잘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때는 저는 그래 지하드나 뭐 크루세이드라는 게 이거는 성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내년 총선은 성전이라고 봐야 돼. 예.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무슨 이런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예. 또 황교안을 위해서도 예. 아니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면은 예. 내년에 총선 치면은 우리는 다 예. 끝장이고 이민 가든가 그렇게 될 지금 상황이거든. 이놈들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잡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난 이현주를 개인적인 사람 이름을 고명을 잘 안 하는데 이현주라는 사람 내가 좋게 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반문연대해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다 연대해야 되고 연방제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 다 연대해야 됩니다. 지금 거지 같은 이런 자유한국당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힘을 합쳐서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는 게 혁신, 통합, 미래 이러더라고요. 혁신 통합. 예. 근데 나는 다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합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통합을 하지 않은 분열이 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사례를 다 아시는 거지만은 2017년 대선에 보면은 좌파가 41%고 우파가 52% 차지한 거 아닙니까? 예. 48. 좌파가 문재인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정의당, 정의당, 김신당 합치면 그러면 48이나 문재인은 41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우파라는 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24 유승민이 6점 한 7점 하면 둘이 전부 합치면 50이에요. 31. 안철수가 또 22 정도니까 50. 유효표 중에 예. 우파는 50이고 좌파는 문재인 41 포함해서 4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대선 17년 대선에도 사실은 우파가 더 많았는데 분열돼서 망했다는 거죠. 예. 물론 기권표는 제외하고 이 역대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죠. 우파가 더 많은데 우파는 분열이 돼서 다 진 겁니다. 표로 보면 진보가 적은데 다 진보가 다 모은 거예요. 서울시고 경기도고. 그리고 이번 선거고 과거 선거고 제대로 붙으면은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지고 그럽니다. 그게 2%예요. 그럼 항상 100만 표 그래서 그렇죠. 유행어가 2%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 욕하겠지만 저놈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면은 다 와서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권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는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이 시전 사람은 투표로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2%를 못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가고 그리고 표로서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해결하는 거지. 너는 안 된다. 조원진이가 너는 안 된다. 조원진이도 다 들어라 이게. 유승민도 다 들어오고 이현주, 장성민, 장성민도 난 호남 분이지만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그 사람 들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력을 해도 될까 말까 다예요. 왜? 저놈들 이제 과거에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개헌할 때 이승만 때 막 국회의원들 무력 경관이 와서 무장 경관이 와서 막 잡아놓고 그랬어요. 그러고 했죠. 그때 4.4.52 파동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과대망상이라고 그래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점을 동원해가지고 언론도 동원하겠습니다. 예, 제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경고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아놓고 이 핑계 접해야 되는. 요새는 유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다 잡아놓고 숫자 맞추고 또 약점 있는 놈, 너 우리 쪽으로 안 돌면 손 좀 본다 그러면
어디 여행 가든가 뭐든가 이건 뭐 200석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혁신과 미래라는 거는 지금 20대 애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그러잖아요. 이영자라고 그래서 자영업자고 뭐 영남이고 요번에 뭐 보궐선거 오는데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20대 애들이 돌아섰다고 해서 다 자유한국당으로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20대 애들은 이놈도 꼴보기 싫고 저놈도 꼴보기 싫고 기권 오겠다는 아이들도 많고 또 차라리 정의당으로 가겠다.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안고 받아들이냐 하려면 끌어낼 거냐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은 보수의 철학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보수라는 게 이게 뭐니 평등한 사회를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뭐 이 최저임금 문제같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통계를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못 사는 사람을 더 못 살게 만들고 빈부격차를 더 높인 거 아니에요. 이게 좌파들의 경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박근혜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를 그렇게 거꾸로 가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보수라는 건 원래 시장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 사람들 같이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너희들 전문의들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언론도 지금 방송도 다 망가뜨리고 말이죠. 신문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고 뭐고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물론 보수가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만은 그래도 뭐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보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으면은 20대가 좌파들한테 돌아섰다고 저절로 제발로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천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참신원분들도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혁신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 소장님 방송을 듣다 보니까는 두 가지 폭탄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셨더라고.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에서 미국이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물밑 회담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리스트를 주고 그것만 하면 미국이 응할 거거든요. 그걸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평화 공세의 좌당은 망가지고. 내년 총선 미국에 또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그래놓고 안 지키면 되니까. 안 지키면 되지. 그러고 이제 김정은이는 트럼프 얼굴 세워주고 트럼프가 뭐 좋은 자기 업적같이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문재인이하고 짜고 그러면은 남한의 보수는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망가지죠. 문재인이가 올라가는 지도가 올라가는 건 유일하게 대북 관계라고. 그 말고는 문제 가짜 없습니다. 평화죠. 내려가는 거는 뭐냐 경제 문제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망한다. 이게 폭탄 하나고 뭐 또 하나는 아까 저 말씀드린 이제 막 잡아놓을 거다.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약점 다 조사해 놓은 거 다 회유 공갈 협박할 거고 이런 국내 폭탄 뭐 외국의 폭탄이 있다 그러는데 국내 폭탄은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제 볼튼이 얘기한 거나 또 그 조셉 윤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아마 내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까지 무슨 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다면 또 톱다운 방식으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미국이 대체로 이번에도 북한이 자기 범주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들어왔으면 또 해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낸다는 거는 지금이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대로 실천한다라는 거는 나중이고 또 리스트에 검증에도 몇 달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차를 이용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한국을 북한이 동진대 잃어버리면 지금 문정권을 잃어버리면 북한은 고립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정권을 살려가고 또 트럼프는 내년에 저 사람 지금도 대선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구미에 맞게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정해지는 게 내년 뭐에 5, 6월쯤 되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한참 대선 경선을 할 때인 한 1월 달쯤에 1, 2월 달쯤에 북한이 장난을 쳐서 군도 살리고 트럼프 살려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또 뒤집어 엎어버리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쓴다면 그때 쓸 거다 이래 보는 어제 거죠. 볼턴이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셀라미는 예. 안 된다 일괄적으로 하고 예. 뭐 우리는 뭐 주한미군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절대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 보수들이 입맛에 맞는 얘기는 다 했더라고요 볼턴인데 예. 이게 저 사람들의 전략이죠 배캅 굿캅 이제 뭐 전략인데 항상 황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폭탄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플랜 A, B, C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경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그 걱정스럽고 나이브하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나는 그 미안한 얘기지만 내 나이 먹어서 나경원 씨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옷 좀 잘 입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나오면은 참 얼굴이 이쁘다. 그 얘기만 보이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질 않아. 왜? 얘기하는 것도 어떤 그 절박한 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이거는 야당을 하기 그는 옷도 좀 수수한 거 있고 기왕에 원내대표가 됐으면 그리고 얘기할 때도 그 저 집에서 연습을 하더라도 아주 죽기 살기로 결기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참 얼굴이 이쁘다. 얼굴만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이건 실패한 연출이에요. 아, 정치도 연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황교안 씨는 이제 뭐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이제 뭐 박근혜 뭐 탄핵 문제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니까 매살 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뭐 그거는 이해한다고. 문정권은 무너지고 어느 정도 아니 지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기는 게 강한 거지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어디 한쪽에 손을 들어줬다가는 이게 시끄러워지니까는 두리뭉실 뜨거운 감자니까 가겠다.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점잖게 가면은 원내대표라도 좀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그러지.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문정인이를 잘 이용해 먹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미국 그때 하던 얘기 딱 띄우고 그러면 이 둘 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은 스타일로 가려면은 이 황교안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밖에 두거나 안에 둬서 아주 아픈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야당이 아픈 얘기를. 야, 문다혜 어디 갔냐? 그 뭐 문준영이는 지금 뭐 데려오면 안 되냐 말이야. 그러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리는 척하고 아, 그건 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문정인이 같이 이건 문재인이 얘기인 걸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들 내부를 분열을 흔들어 놔야 된다고.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은 두고 보세요. 저희들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우리를 뭘로 아느냐 지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언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이 같이. 송영길이도 뼈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략 전술도 없고 아니 정치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무현이가 어디 서울 법대 나와서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는 영삼이는 뭐 어린 나쁘더라도 정치 감각은 있었다고. 이 사람들은 아니 중요한 사건이 하노이에서 터져서 보수가 드디어 우리가 살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뭐 미국 민주당이나 일본까지도 말이야, 잘 됐다고 박수를 보는데, 안타깝다가 뭡니까, 안타깝다가.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하듯이. 이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좋아하는 에드먼드 버크 얘기 보니까는, 정치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뭐 이성이나 법,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 되는 거는 한 부분이고, 인간 본성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감정이 많고 이렇습니까? 근데 정치는 결국 그것이 정치다 하는 게 이게 보수의 철학을 말한 그 에드먼드 버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어제 저 3월 20일 박근혜 2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중앙일보는 이제 황교안이가 뭐 태블릿 PC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건 법대로 해야 된다. 무슨 뭐 사면복권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조선 동화는 많이 변했어요. 그건 뭐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언론이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와서 탈출해가지고 파리로 오는 10여일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논조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년 전에 박근혜가 들어갔을 때는 조선일보는 사진 한 장도 없고 한 줄도 없었다고. 2년 전에 3월 20일을 보면은. 근데 어제는 뭐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그 뭐 태극기 집회 모임도 있고 뭐 어디는 몇 명 모이고 어디는 모이고 헌법재판소 앞이고 뭐 이렇게 하고 동아도 좀 그런 식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난 그 사람들 나무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간이고 언론이고 그 상황에 오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도 조선일보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근혜라는 사람은 개인의 어떤 잘못이 크지만 그리고 그때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니 박근혜가 잘못하긴 했지만 탄핵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박근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망가짐으로써 빨갱이 세상이 돼버렸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가 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얼마나 못나면 나는 그것부터가 보수가 또 정권을 잡아도요. 또 쫓겨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레슨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지 않으면요. 아니 자성을 하는데 그거 나는 답이 안 나온다 봅니다. 자성을 해야죠. 그건 뭐 나도 변하면서 그러나 이 에드먼드 버크 얘기였지. 2년 동안 국민들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 그게 여론의 형성이 되고 있다. 그거는 적당히 처리해서 넣었다가 그다음에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면한다 하고 풀어주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없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람이 무능했다고 보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아버지 덕에 된 거지 자기 개인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무슨 뭐 그게 저 세종시를 갖다가 행정수도로 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명박이가 여기 서울시를 수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마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갖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가 뭐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공무원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말이죠. 국력 낭비고, 뭐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쌈지러다가 망한 거고 박은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 뭡니까 그때 비서실장하던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비서실장 들어갈 때 한 번 보고 나올 때 한 번만 면담했다 이게. 비서실장도 그런데 진영이도 그래. 진영이도 왜 그만뒀냐?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상대로 안 해주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뭐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 한 푼 안 받았다. 그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 안 받았다. 돈 문제는 아니죠. 돈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뭐 세월호도 뭐 이 사람이 뭐 애들 배터리 죽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국민 감정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여론도 박근혜를 몰아세우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뭐 태블릿 PC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도 송아무개 거기 뭐 주필 뭐 청와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같이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시죠? 이게 언론이 비판으로 끝나야지 권력이 되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요, 언론이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얘기했던 재밌는 얘기라 그래. 서양 말에 그런 게 있다고요.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목욕하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갓난아이째 버린 거예요. 박근혜만 버린 게 아니에요. 보수를 버려서 망가진 것은 이렇게 빨갱이 세상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이 자기네들이 성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2년 만에 한 줄도 안 쓰던 거를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올리고 말이야 뭐 요란하게 뭐 나폴레옹이 엘바섬 탈출할 때 난 그 생각이 나다. 그걸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수 언론하고 수구 기득권하고의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냐 수구 기득권 언론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구분도 좀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이 이 사회를 다 설계하고 다 만들어가고 그런 오만에 빠지면 또 다음에 보수 쪽의 대선 후보도 자기들이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 말을 난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네, 사람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떼어주고 지금도 보면 그렇게 황교안이 지금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보수 언론이 적어도 조선 동아만큼은 자, 이 김태우, 손혜원이부터 신재민이 문재인이 딸 또 드루킹 관련해서 문재인 부부 재특검 이런 걸 하나도 얻지 않고 왜 기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건데 자 황교안이 띄워주자는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조선 동아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황교안이 깎아내렸어요. 네, 처음에는 깎아내렸죠. 저기 그 전당대회 할 때 예. 태극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김진태 저 지지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걸 부각시키고 극우라고 그러고 예. 오만하다고 예. 극우라고 그러고 과격하다고 그랬어. 예. 그건 한겨레 신문에서는 할 얘기지. 예. 그런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하면 그걸 안 할 되지. 필요 없죠. 놔둬야죠. 예.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변호는 과정에서 바로 오늘인가 어제 신문은 드디어 2년 만에 크게 지면을 하려고 어제 행사가 어디 있었다. 헌법재판소 광화문 서울역 이런 것도 그러나 이 기회에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도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고 자기들이 겸허한 자세로 아니 일을 해야지. 알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 자기들이 알 권리가 아니에요. 언론이 언론 종사자들의 알 권리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는 좋은 마지막에 황교안이가 잘 나가면 못 나고 내가 아주 미국의 어떤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게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야. 나라가 정을 날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리더십보다도 팔로우십에 문제가 있다. 팔로우십에. 어떻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따를 때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지도자를 아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게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황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게 유언거치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보궐선거 잘 돼야 되겠죠. 보궐선거. 근데 지금 요즘에 들어보니까는 이제 경상남도 거기도 정당 지지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 대표도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본인이 당장 잘 안 되면 저기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통영은 문제가 없는데 창원 성산이 문제고 이게 그게 죽은 사람 노회찬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보수 진영이 내년 총선까지 정리 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